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0시 기준 신규 일일 확진자 926명 발생했습니다.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휴일 영향이 크겠죠. 정부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확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백신 없이 보내야 하는 이번 겨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무사히 보내야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와 서울시 등 수도권 주요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주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926명입니다. 닷새 연속 1000명대를 이어오다가 세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892명, 해외 유입이 34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327명이고 다음 경기가 237명, 인천 85명 등 수도권에서만 649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48명, 충북 29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14,738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위중, 중증 환자는 274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98명입니다. 네, 확진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주말 검사 건수 자체가 원래 평일보다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주요 감염 사례 살펴주시죠. 네, 교정시설을 비롯해 보육, 독지시설, 학원, 골프장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80여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종사자와 수감자, 가족, 지인 등 확진자가 216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한 원인으로는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감염이 꼽힙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교도관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확진된 수용자 일부는 서울 동부지법, 서울 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각 법원도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또 경기 의정부시 한 학원에서는 원생, 가족 등 총 16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포천시 한 골프장에서도 지난 18일 이후 직원과 가족 등 총 15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존 집단발병 사례 감염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및 요양원과 관련해 2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었고 강서구 성석교회 사례에선 1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203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무분별한 감염 사례 그리고 확진자 수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3단계 격상이 되면 경제적 여파가 막대한 만큼 3단계 없이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한 지 2주가 됐는데 여전히 확산세는 계속되는 상황이고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49명에 달하긴 합니다. 그래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더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는 기계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역당국은 3단계가 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일단 정부가 검토 중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3단계를 수도권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원래 3단계는 전국적인 조치지만 수도권 감염 상황이 심각하니 국지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 간 이동 제한 같은 락다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단계 조치는 충분한 논의 후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겠고요. 최근에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하고 또 병상이 부족하니까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병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전국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모두 38개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기 2개, 인천 1개 등 3개뿐이고 서울은 아예 없습니다. 이처럼 병상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지난주 300명 넘게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2주 만에 2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병상 대기 중이던 80, 90대 환자 5명이 숨지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 등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면 300병상 기준으로 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18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속한 배정을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기존 입원 환자의 재분류,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전환 조치 등입니다. 정부는 증상이 호전돼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59세 이하의 경증 환자나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고령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도록 입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가 지나면 병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크게 방점을 두고 있는 공격적 선제 검사 내용 살펴보죠. 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선제 검사인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몇 명 정도인가요? 네, 지금까지 479명의 숨은 감염자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94명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35명, 경기 54명, 인천 5명입니다. 이날 하루 이뤄진 익명검사 건수는 25,753건,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기 시작한 14일부터 따지면 18만 9천여 건에 달합니다.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검사 문턱을 많이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렇게 숨은 감염자를 찾아냄으로써 추가 확산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선별진료소를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비수도권 지역 도시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임시선별진료소는 서울 54곳, 경기 70곳, 인천 10곳 등 수도권 134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부산도 오늘부터 부산 진구와 동구 2곳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주현 기자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들으셨지만 어제 신규 일일 확진자 926명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24명 늘었습니다. 최다인데요. 일단 오늘 확진자가 준 거는 아무래도 휴일 영향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서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 목, 금, 토인데요. 화요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휴일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이제 휴일 영향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난 토요일에 실제로 1,097명,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이제 1,097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휴일 날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일요일 날 역대 최고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휴일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내일까지도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900명대에서 1,100명 사이에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줄든
검사 건수가 늘든 상관없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이 상태로는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고 더더구나 앞으로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향후 수목금토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돌아오는 토요일, 금토 정도 되면은 1,500명 부근에 발생 양상을 볼 가능성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매우 상황이 좋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좋지 않다. 사망자도 많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매우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수목금토에 계속해서 1,000명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말에 검사 건수가 조금 적은 영향으로 뭐 900명대로 내려서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번 주 수목금토가 되면은 1,000명 이상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0명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방역 당국에서도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꾸준하게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확진을 맞으면 그 중에 1명이 어디서 감염되어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면은 이제 방역 당국이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이 또 다른 하나는 이 R값이라고 한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에 몇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지를 네. 알려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 R값이 1 이상이면은 계속해서 한 사람이 뭐 1.2명, 1.3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파를 시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R값의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거나 그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염 상황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방역 당국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의 현 추세들 운이 좋으면 유지하거나 아니면 운이 나쁘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또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 확산세도 문제였는데 주말 사이에 좀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확산세가 꽤 크거든요. 지금까지 216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코로나의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례인데요. 사실 뭐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약간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지난 11개월 유행 기간 동안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교정시설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이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도 몇 차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염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캘리포니아의 유행을 주도했던 집단 감염의 대부분은 다 교정시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에 하나 지역사회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면 교정시설까지 뚫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신규 입소자라든가 아니면 교도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같은 것들을 했어야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동부구치소 발에서 2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나온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은 이제 3단계를 두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3단계 이제 90% 이상의 확률로 못 갈 거다 이렇게 점을 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방역 당국이 못 갔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 계속 3단계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3단계 플러스 알파 또는 우리한테는 단계가 없지만은 4단계로 가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3단계는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가게 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3단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가서는 안 된다. 입장을 갖고 제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방역이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정말 힘줘서 말하고 싶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혀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데이터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수준이 안 돼서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자, 있을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검사를 많이 하든 검사를 적게 하든 주말이든 주중이든 할 것 없이 900명에서 100, 1100명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를 많이 하더라도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 특히 그중에 양성률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를 많이 해서 N수가 커지면 실제로 환자 수는 더 나올지 모르지만 양성률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성률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명을 검사하면은 100명이 나오는데 10명을 검사하더라도 1명은 나오고 10,000명을 검사하면은 또 거기에 상당하는 대로 계속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시만 한번 볼까요? 서울시를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거의 1,000만 명 되는 분들을 한꺼번에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사 역량이 좋아서 하루에 100만 명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루에 100만 명을 하면 1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조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900만 명 중에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양성률이 변화가 없으니까 검사한 사람의 양성률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900만 명에서 계속 그런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오늘 검사 100만 명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이나 3일이나 되면은 이 사람은 또 900만 명의 풀에 편입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계속 양성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검사로서 확진자를 추적하고 하는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환자들, 즉 감염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양성률.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3 플러스 알파 단계나 4단계를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조치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트를 안 가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움직임, 그 중에서도 어떤 직장이든지 직장을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양성률 얘기했죠. 검사할 때 그런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 이동하는 모든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런 정도의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봉쇄, 완전 락다운을 해서 다 집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택 근무를 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한 다음에 모든 이동을 중지하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방금 양성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지 않고 방역 당국이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명을 지금 검사했잖아요. 나머지 900만 명이 완전히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줘서 감염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야 지금의 방역 당국이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역 당국이 하는 걸 가지고는 그 어떤 조치를 해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어떤 말이냐? 이 방역 방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확산을 방지는 못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다 죽일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코로나는 잡지 못하고 경제만 잡는 방향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격상을 한다면은 그 플러스 알파 4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동시에 네. 방역 당국이 고민하는 것처럼 확산은 못 잡고 경제만 완전히 힘들게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마스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거와 지금의 방역 당국이 하려고 하는 거가 서로 매치가 되어야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자, 설대우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강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설 교수님이랑 의견이 많이 비슷한 편인데요. 일단은 저는 3단계냐, 뭐 3 마이너스 알파냐, 3 플러스 알파냐 이런 단계의
집착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3단계 단계는 설마 우리가 3단계까지 가겠어? 하고 만들어 놓은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실제로 3단계 상황이 되었을 때 3단계의 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효과적일지 효과적이지 않을지 엄밀하게 고민하고 평가를 해서 만들어 놓은 단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유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이 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제일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3단계의 내용들에 집착을 하면서 우리가 3단계로 가면 유행을 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못 올린다고만 하고서 계속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의 유행 상황 동안에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마스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동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을 하면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11개월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는 곳과 있지 않은 곳을 구분을 해가지고 저는 정부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이제 크게 생각하는 건 어제 박능후 장관께서도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박능후 장관은 3단계 올린다고 해서 식당이나 혹은 술집에서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것 정도로는 3단계가 아니다. 훨씬 더 제조업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단계로 올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3단계로 올린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 라인을 세워야 된다거나 혹은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방역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확진 환자 숫자들을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확진 환자 숫자를 줄여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음식이나 술집을 9시까지 영업을 하면은 음식이나 술집 자체가 이동이라든가 접촉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술집 같은 곳은 일단은 먼저 3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매장 내 취식 금지를 통해서 음식점이나 술집이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방역 행정이고 방역과 관련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근사한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은 이 방송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같은 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 그 현장 곳곳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맞는 기준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요거를 이제 방송을 좀 정부에서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대형 병원들을 상대로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라는 그런 첫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또 국립대학병원은 1% 이상을 각각 확보해서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마련할 걸 명령을 한 거거든요. 정부의 조치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빅5 예를 들어 볼게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빅5를 얘기하니까 빅5의 종합병원은 하루에 입퇴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병상을 지나치게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다른 환자의 감염 또는 감염된 분들과 다른 분들에 있어서 혹시 동선이 겹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병원이, 그것도 작은 병원이 아니라 굉장히 큰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도 중증 환자를 이렇게 돌보게 되고 나머지 중증 환자도 돌보면서 너무도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얽히고 설킬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의료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냥 보통의 중급 병원을 통째로 비우는 거예요. 통째로 비우면 거기에는 그냥 코로나19 환자만 수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차 감염을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코로나19 병실도 아예 그냥 폐쇄를 해버리고 그 병원마저도 중급 병원으로 옮겨서 중급 병원이 서울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한 4개나 5개 정도, 다른 지역도 한두 개 정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19 환자에게나 아니면은 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일반의 보통 환자에게나 아니면은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긴급히 출산을 해야 되는 산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훨씬 올바른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치가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이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단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실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급 병원을 통째로 비워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도 좀 더 그런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퍼뜨리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한병원협회 일도 관여하시는 명지병원의 이항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의 공공병원이나 혹은 민간병원 중에서 한 곳을 정부가 수용을 해서 400병상이나 500병상 정도를 코로나 중환자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병원의 장비 같은 것들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인력이 문제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구역별로 병원에게 할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1구역은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그 담당을 하고 네. 2구역은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들이 담당을 하고 3구역은 고대 안암병원 의료진들이 담당을 하면 네. 실제로 이제 여기저기서 의료진들이 모이면은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손발을 처음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호흡을 많이 맞춰봤던 병원 스태프들이 그대로 파견을 와가지고 한 구역씩을 담당을 한다면은 환자를 진료하는 질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도 보았는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방역 당국에서 빨리 수용을 해서 지자체라든가 혹은 의료계와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좀 성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1% 정도를 병상으로 만들면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 보통 1000병상에서 2000병상 정도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이번 주 말 정도면은 한 400병상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각 병원에 뭐 많으면은 몇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지금 매일 거의 1000명씩의 확진 환자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하루 발생하는 환자 1000명 중에서 10% 정도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된다고 그러면 100명씩 중증이나 위중 환자를 2주 후에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가 지나면은 거의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중증 환자들이 전국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급종합병원에 만들어 놓은 위중증 병상도 금방 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숫자를 낮춰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중환자 병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각 병원에 1% 정도로 할당해서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금방 또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빨리 다른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병원마다 1%씩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조금 부족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숫자조차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코로나도 중요하고 코로나 환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냥 일반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촉을 할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고, 감염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에게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런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옮길 수 있고, 실내기 때문에 대규모 접촉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식은 무언가 이제 전담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전담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환자만 놓고 볼 경우에는 일반 환자들이 지금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이미 아이가 사산을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또는 먼 곳을 지금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코로나19 환자도 병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치료를 못해서 집에서 대기할 때 사망하거나 아니면 네, 지금 맞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우선 하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분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병원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분이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PCR 검사를 하게 될 경우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응급실에 내원하는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적인 진단 검사까지는 하는 게 무리가 있지만은 응급실에서는 응급 환자를 위해서는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해서 결과가 음성이면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중증 환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 문제를 상급 종합병원의 병실을 늘리느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규모의 병실을 늘려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문제는 당국이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 이제 입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될까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병상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상태가 호전되는 분들을 이제 기존 기준대로라면 계속해서 병상에서 관찰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료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돌려서 병상을 좀 확보하자라는 이제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좀 더 위중한 환자들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아니면 경증이니까 공공병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위중이나 중증이니까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낼지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분류해가지고 병원 지정을 해주는데 되게 무슨 현황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몇 번 환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몇 번 환자들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로 막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톡이랑 포스트잇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카톡이랑 포스트잇으로 네, 어떻게 카톡이랑 이루어지죠? 포스트잇으로 어느 병원 비웠는지를 카톡을 보내면은 어느 보건소에서 몇 명의 환자가 생겼으면 그 몇 명의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라고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배정이 되면은 그 병원에는 배정이 되었다라고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지난 11개월간의 유행 동안 전혀 극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각 보건소라든가 혹은 각 병원에 의료진의 또 개인기에 의존해가지고 네. 환자들이 분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상태를 보던 환자가 중증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병원의 네트워크가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실이 있다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의사의 담당 환자 같은 경우는 해당 병원으로 전원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배정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이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체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백신일 텐데요. 이번에 백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 효과는 화이자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더나 백신 효과만큼이나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지금 기술이 이제 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기술이 같고 내용물도 거의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콜드 체인에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정도의 네. 보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콜드 체인에서 약간 모더나 백신이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전성이나 효과면에서 저는 모더나 백신에 좀 걱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화이자 백신은 2번을 접종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잘 모르고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이다 그랬는데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번을 접종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번을 접종합니다. 이러는데 화이자 백신은 한 번 줄 때 30 마이크로그램을 줘요. 그런데 모더나 백신은 이거의 3.3배인 100 마이크로그램씩을 2번을 줍니다. 그러는데 둘이 거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는데 모더나 백신은 양을 3.3배나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화이자 백신이 대규모 접종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중증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이미 관찰이 좀 됐습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모더나 백신은 예방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양은 3배나 많이 주거든요. 3.3배나.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은 그렇다고 하면은 부작용의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특히 모더나 백신에 있어서는 우리도 지금 도입하기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은 그런 점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기술에 비슷한 효과인데 양은 3.3배나 많다고 하니까 인체에 미치는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접종을 맞을 수 있는가? 정세균 총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내년 1분기까지는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곧 승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늦어져도 조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제일 먼저 받아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접종이 되고 있는 뉴스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다른 데서는 다 맞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어지는 네.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불안감을 가지실 이유가 현재로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약을 완료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위탁 생산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빠르면 연내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긴급 사용 승인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빠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등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효과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과학적인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많은 백신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왔고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저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들 그리고 백신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